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퍼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사악한 시선. 이건 내가 14살 때 겪은 일입니다. 겨울방학에 N현에 있는 삼촌 별장에 놀러가게 됐습니다. 삼촌이라고 해도 당시 아직 30대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꽤 젊은 어른이었습니다. 원래는 여자친구랑 둘이서 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헤어지는 바람에 나를 부른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챙겨줬던 삼촌이라 나는 신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은 나를 새벽 일찍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삼촌은 원래부터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레저며 음악이며 온갖 걸 가르쳐줬고 나는 삼촌을 꽤 존경했습니다. 편도만 8시간짜리 장거리 드라이브였는데 차 안에서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렸다 가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서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 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별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목조 스타일의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다른 별장이 두세 채 보였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마당에서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싸구려 고기였는데도 숯불에 구우니까 엄청 맛있었습니다. 곱창이랑 해산물, 채소까지 실컷 먹고 밥은 반합에 지어 먹었는데 진짜 최고의 저녁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벽난로가 있는 방에서 TV도 보고 게임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는 무서운 이야기 타임이 됐는데 삼촌이 이쪽 방면도 능숙해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삼촌이 생각난 듯 나지키 말했습니다. 뒷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별장을 소유한 사장이 예전에 그 뒷산에서 목을 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으니 절대 안 간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실컷 놀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방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낮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1층에 물을 마시러 내려가다 삼촌 방을 슬쩍 들여다보니 코까지 골면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밖을 나가니까 춥긴 해도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역시 산공기는 도시랑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치는 마침 뒷산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딱히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 망원경이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자연의 경치를 보고 싶어져서 망원경을 베란다로 들고 나왔습니다. 고성능 제품답게 진짜로 멀리까지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마을은 저 멀리 아득했지만 주변 산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30분쯤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뒷산 나무들을 보고 있던 그때 시야 안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빡빡이었고 온몸은 계속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인가? 무슨 춤을 추는 건가?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한겨울에 완전히 발가벗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머릿속이 뒤죽박죽 얽혀들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등을 이쪽으로 보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이 이상 보면 안 된다.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인 건 맞겠지만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겠지. 무섭다. 그래도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망원경 배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반질반질한 뒤통수, 피부가 하얗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그게 춤을 추면서 천천히 이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했습니다. 코도 있고 입도 있었습니다. 다만 눈썹이 없고 미간에 눈이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외눈, 기형인 위험한 사람. 그게 망원렌즈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으아!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우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삼촌이 문을 박차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괴물이야. 뭐? 망원경이요. 뒷산이요. 삼촌이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신음을 흘리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나는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갑자기 삼촌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뺨을 3개 때렸습니다. 삼촌이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10초쯤 지나서야 나를 바라봤습니다. 산? 들어봐. 내 방 책상 서랍에 선글라스 있으니까 가져와. 너 것도. 왜요? 됐으니까 가져와. 시키는 대로 선글라스를 가져다 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삼촌이 다시 만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윽! 하고 괴롭게 신음하면서도 뭔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선글라스 끼고 봐봐. 겁에 질려서 선글라스를 끼고 들여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흐릿했지만 나무들 사이 그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다시 차올랐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춤을 추면서 몸을 비틀거리며 이쪽을 바라본 채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오줌 나올 것 같아? 네, 이 상황에서 무슨... 나올 것 같으면 식당에 빈 페트병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삼촌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상황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서 멍하니 있었더니 몇 분 후 삼촌이 노란 오줌이 찰랑거리는 페트병을 들고 왔습니다. 나오면 여기다 놔 하고 빈 페트병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어릴 때 아버지랑 캠프 자주 다녔잖아. 산에서는 이상한 일이 잘 일어나거든. 밤에 텐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오줌을 뿌리면 신기하게 딱 멈추더라고. 삼촌이 다시 만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끙 하고 힘들게 신음하면서도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시속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 중간에 안 보이기도 하는데 틀림없이 이 별장을 향해 오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차 타고 나가요. 소용없어. 저 녀석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한 어디든 따라올 거야. 이건 일종의 저주야. 사악한 시선. 사안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일 때문에 북유럽 어느 마을에 잠깐 있었을 때, 아니 우리가 살아남으면 얘기할게. 살아남으면요? 맞서 싸우는 거야. 나는 무조건 별장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삼촌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녀석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하는 게 낫다는 거였습니다. 그 괴물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몸이 굳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항상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 페트병, 가벼운 식량을 넣은 배낭, 쌍안경, 목재배트, 손전 등을 챙겨서 뒷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고 싶다는 삼촌의 생각이었습니다. 뒷산이라고 해도 꽤 넓었습니다. 쌍안경을 써가면서 그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삼촌 말로는 그게 우리를 목표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마주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날이 저물면 위험하니까 별장에서 500m쯤 떨어진 약간 트인 장소에서 매복하기로 했습니다. 관심만 돌리면 돼. 관심만. 어떡해요? 일단 어떻게든 가까이 가야 해. 근데 절대 직시해선 안 돼. 비스듬히 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선을 피하고 시야의 바깥쪽으로 위치를 파악해라. 그리고 모아둔 오줌을 뿌린다. 그래도 안 되면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의 거시기를 보여준다. 네? 사안이란 게 더러운 걸 싫어하거든. 대소변이라든지 성기라든지 그걸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저 녀석을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요? 그때는 그냥 차 타고 튀자. 나와 삼촌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바위에 앉아 그냥 기다렸습니다. 교대로 쌍안경을 들여다보면서 시각은 오후 4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형, 일어나! 10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나보다 1살 어린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일어나! 학교 늦겠어! 잠깐만 3분만 더. 형, 일어나! 죽는다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잠든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나를 재웠다고? 옆에 삼촌을 봤습니다.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깨웠습니다. 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반. 주위는 거의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 들리냐? 네? 목소리, 노래. 신경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자 오른쪽 몇 미터 앞 숲풀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녀 같은 창법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불쾌하고 날카로운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만 들었는데도 세상 모든 것이 싫어지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여기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귓속 깊이 파고드는 그 소리는 기분 나쁜 습기와 흙내음을 함께 싣고 왔습니다. 좋아, 발밑에만 비춰!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오려는 숲풀 아래쪽을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발이 보였습니다. 털 하나 없이 이상하게 새하였습니다. 온몸을 기괴하게 꼬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섬뜩한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악! 으악! 그것이 허리를 낮추면서 네 발로 기더니 발을 비추던 손전등 빛이 있는 곳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버렸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죽고 싶다. 이 얼굴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올라왔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삼촌도 페트병을 엎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이 그것의 몸을 비췄습니다. 뜻모를 소름 끼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발로 마치 갓 태어난 망아지 같은 움직임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른손에는 녹슨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뚜루루루루루 삼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엉엉 울던 삼촌이 어째서인지 넋이 나가는 것처럼 멍해지더니 패딩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서 멍하니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아직 울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핸드폰을 바라본 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쪽으로 왔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떨리고 땀에 절여졌습니다. 죽는다! 그때 삼촌이 엄청난 함성을 지르더니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을 집어들고 재빠르게 내 옆으로 달려와서 내 페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쪽 보지 마! 저 녀석 얼굴을 비출 테니 눈 감아! 나는 정신없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선글라스도 흘러내리고 머리를 감싼 채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삼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삼촌은 먼저 그것의 얼굴을 비추고 시야 바깥으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삼촌은 내 페트병에 입을 대고 오줌을 입에 머금은 다음 손전등으로 그것의 얼굴을 비춘 채로 그 얼굴에 오줌을 안개처럼 내뿜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의 말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번 더 머금고 뿜었습니다. 아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것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삼촌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거시기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걸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엄청난 저주의 말 같은 원망을 토해내더니 뒤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때 얼굴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손전등이 그것의 등을 비췄습니다. 그것이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그 불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비틀거리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노인의 걸음 속도로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을 참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볼지 모른다는 공포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일 때까지 조용히 등에 빛을 비추며 지켜봤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삼촌은 모든 문을 잠그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이 말한 대로 그것의 관심이 딴 데로 쏠린 거지? 아마도. 삼촌이 이내 사안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일 때문에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술자였습니다. 삼촌이 북유럽 어떤 마을에 머물던 어느 날 현지에서 친해진 통역 가능한 동료가 재밌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지저분한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 들어간 삼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관은 초라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품인 카펫, 항아리, 좋은 향도 풍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 촛불이 켜진 방에 60대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고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현지 남자에 따르면 사안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사안이란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민간 전승 또는 미신의 하나로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노려봄으로써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저주를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블 아이, 사시, 마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안의 힘에 따라서는 사람이 병들어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삼촌은 반쯤 웃으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믿지 않는 것 같으니 조금만 체험해보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싶어 응했습니다. 노인이 지금부터 당신을 묻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날뛰게 될 겁니다. 나는 아주 잠깐 내 눈으로 당신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삼촌이 묶이는 건 내키진 않았지만 그 현지 친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무이자에 묶인 삼촌에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는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삼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나는 오늘 저 녀석을 봤을 때랑 똑같아졌지. 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삼촌이 말했습니다. 보는 순간 죽고 싶어지거든. 눈동자는 뭐 별거 없는 평범한 눈인데 하여튼 똑바로 쳐다본 건 딱 1, 2초 정도였는데 뭔가의 암시나 최면 같은 수준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사안을 가진 노인은 돈을 많이 준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현지 마피아들에게 이용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삼촌이 귀국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그 사안의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대 마피아에 의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집에서 죽어 있었는데 바닥에는 오물이 뿌려져 있었고 노인은 두 누나를 뽑혀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안은 더러운 걸 싫어해.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더러운 것을 보여준 거겠지. 나는 한마디도 나올 기력이 없이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의 괴물도 사안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저 녀석이 진짜 괴물인지 아니면 그렇게 키워진 인간인지는 모르겠어. 다만 저 녀석한테 그냥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맞선 거야.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 꿈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도와준 게 아닐까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삼촌은 진지하게 듣더니 1분쯤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걔는 너보다 씩씩했으니까. 아까 내 핸드폰에 울렸던 거 기억하니? 그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서 온 거였어. 근데 있잖아. 이 산 근처에서 핸드폰이 터질 리가 없잖아. 봐봐. 지금 안테나 하나도 안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빨리 산에서 내려가서 돌아가자. 빨리 그 애한테 전화하고 싶어. 삼촌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재밌는 판타지인데 이건?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런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좀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재밌었습니다.